국민 라디오 물뚝심송의 Not Today.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때 이제 뭐 인터넷 당연히 없고, TV도 이렇게 많이 있진 않았고, 이렇게 되면 참 탄로나는데 자꾸 연식이. 근데 그럴 때, 지나다닐 때 보면 그 영화 포스터, 이런 게 많은 정보를 줄 때가 있었어요. 뭔가 좀 비장한 느낌을 돌아온 자가 붙어 있으면 뭔가 좀 비장했어요. 돌아온 짱구. 네. 또는 돌아온 외파리. 왠지 모르지만 외파리 하면 무서웠어요. 도망자라고 하는, 나중에 해리슨 포드가 영화로도 주연을 해서 나왔습니다만, 그 TV 시리즈물이었던 도망자에도 보면은 그 정체불명의 그 나쁜 놈, 그 놈을 외파리라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수많았던 상위용사들에게 좀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외파리 하면 좀 무서웠고, 게다가 돌아온 외파리 하면 더더욱 무서웠어요. 예, 돌아온 장고, 뭔가 있어 보였고요. 자, 이번 주는 돌아온 물뚝신송님과 함께하는 나투데이를 하는 날입니다. 돌아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한 줄 쉬었다고 아니, 근데 그게 좀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상하게 좀 길게 느껴지더군요. 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예. 왜 안 오냐고, 뭐 하고 있냐고. 그냥, 지난주 방송 날짜가. 네. 작은아버님 초상의 발인 날짜하고 딱 겹쳤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니, 뭐, 그거는 예.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양해도 구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요, 이 가족 간의 정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사돈의 팔촌까지 챙기면서 왁작지껄하게 가는 데도 있습니다만, 핵가족이 지나쳐서 자기 그야말로 어머니 아버지. 그렇죠. 예. 네. 이 정도 아니면은, 그냥 대학 가서 얘만 표하고 방송하러 그냥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도. 물론 예.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 전에. 네. 할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돌아온 장고에서. 네. 최근에 이제 장고 영화가 다시 만들어졌잖아요. 네네. 네, 거기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장고가 영어 스펠링 앞에 D가 있어요. 네네. DJNG. 장고. 예, 네. 그래가지고 어떤 악당이 장고한테 네. D장고 이렇게 부른다고요. 장고가 딱 돌아보더니 D는 묵음이다. 그게 아프리카 북 있잖아요. 젬베. 예. 젬베도 D가 앞에 붙어 있어요. 예. 그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났고요. 예. 오늘도 썩개로 시작하는. 작은아버님 장례식에 참여하러 갔었는데. 네. 새삼 약간 놀라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시골에 계신 분이기도 했고. 네. 이제 그 마을에서 너무 오래 사신, 아주 오랫동안 한결같이 살아오신 그 가족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네. 진짜 완전히 전통적인 장례식이었어요. 그래. 그럼 상여도 나가고. 꽃상여까지 나오고. 예, 꽃상여에 요령의 소리까지 내고 하고. 곡소리도 그럼 당연히. 곡도 하고. 그러니까 하관식도 완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네. 직원도 와서 이렇게 자리 잡고. 네. 산신제도 드리고 절차를 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 전통적인 장례식의 특징이. 네. 그걸 자주 보게 되면 느끼는 점인데요. 장례식이 결코 슬프고 비극적인 행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떠난 사람들을 추억하고 남은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굉장히 생동감 넘치고 활기찬 행사입니다. 임권택 감독께서 예. 축제라는 영화도 연출하셨습니다만. 그렇죠. 네. 네. 특히 이제 비명예 가신 분 말고 네. 천수를 다하고 가신 분의 장례식은 네. 거의 축제에 가깝습니다. 페스티벌이죠. 곳곳에 네. 먹을 게 차려지고 네. 가는 곳마다 술 파티 벌어지고. 그러면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멱살잡이도 좀 하고 도박도 좀 하고. 네네. 예. 이번 작은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인근 마을에 있는 청년회들이 네. 6팀이 모여서 상여를 매겼다고 자원을 하는 바람에 와. 저한테 사촌 형님이죠. 네. 맞상주가 고민 끝에 6팀이 모두 다 해라. 네. 그래서
그 마을 광장에 그 영구 버스가 도착한 곳에서부터 장지까지 네. 약 한 600m 정도 되는데 네. 그걸 마을을 빙빙 돌아서 한 2, 3km로 늘린 다음에 그 6팀이 한 300m씩 분담해서 그러니까 작은 아버님께서 덕망이 높았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다가 상여가 갑자기 멈추면은 네. 왜 멈추나 하면 이제 상여꾼들이 교체되는 그런 광경도 있었고 무슨 포뮬러 1에서 예. 타이어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피딘 한 것처럼 예. 그런 좀 특이한 장례식을 보고 왔습니다. 네. 거기다가 더 신기했던 건 지금도 그 상여 소리를 할 줄 아는 분이 있다는 거. 정말 구성지게 잘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런 데서만 들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뭐 리듬 조절도 하고 완급 조절도 하고 소리 높이도 맞추고 서서 이제 저 상주들한테 이렇게 한번 곡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막 주변 사람들한테 인사도 시키고 무슨 마을회관 앞에 딱 가면 그 마을에 뭐 노인회 회장님 나와서 절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아주 능숙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연출가네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행사의 진행을 맡는 거, MC가 되는 거죠. 예. 와, 저런 분이 아직도 계시다라는 건 참, 바꿔서 얘기하자면, 그분은 요즘 뭘로 생계를 이으실까? 또 서글픈 거죠. 그분도 굉장히 오랜만에 했을 텐데, 이걸. 그렇군요. 예. 야, 그 MC자 연출가, 그렇죠. MC가 있는 UMC군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례의식조차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주 긴 전통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그게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르게 아주 몇백 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어진 행사 양식이잖아요. 그렇겠죠. 네. 장례의식이 그럴진데, 조선시대 말기까지, 그러니까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까지 유지된 그 조선 왕정의 전통은 우리가 요즘 흔히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순식간에 쉽게 망하고 날아가 버릴 정도로 그렇게 허접한 것은 아니었다. 라는 점에서 이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러니까 2주 전이어서 까먹고 있었는데 제국과 공화국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그렇죠. 다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오늘 그럼 제국과 공화국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 은하계 저 멀리가 아닌 이 땅에서 발생했던 왕국이 제국이 되고 제국이 다시 공화국이 되는 과정. 그러니까 나투데이 지금 현재 얘기는 아니고 옛날 얘기긴 하지만 약간의 과거죠. 우주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었던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제목은 제국과 공화국이 되는 거죠. 제국과 공화국. 중국의 경우는 그 청나라 자체가 이제 만주 쪽에 근거지를 둔 민족이었죠. 네, 그렇죠. 그 왕조가 북에서 내려온 왕조라는 거죠. 중국의 이제 그러니까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의 개혁파들은 사실 청왕조를 무너뜨리려고 한 겁니다. 이것은 민족주의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다시 한족의 지배로 돌려놓자. 중국을. 그러니까 무슨 공화국을 만들자, 왕정을 타도하자 이런 게 아니라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민족주의 운동의 입장에서 개화를 주장하게 되면 그 민족주의가 왕조로 구성되든 아니면 공화정이 되든 크게 중요치 않다는 거죠.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한족이 다시 지배하자. 이런 거였거든요. 맞아요. 그 친명적인 이런 사고방식은. 그 명나라를 복구하자는 주장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배구조의 정통성 자체가 단절돼버리는, 청왕조의 정통성이 사라져버리는 상황에서는 왕조의 전복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심각한 일은 아닌 거예요. 어렵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청왕조가 몰락하고 그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까지 물론 굉장히 빠르게 격변을 했지만 그게 전체 중국의 민중들한테 크게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민족주의가 바탕에 깔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화민국을 선포한 것은 손문이었지만 그것을 실현시킨 것은 어떻게 보면 장제스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손문은 공화국을 만들고자 하고 했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민중들에게는 새로운 왕조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한족이다. 한족이 다시 왕조를 지배하는구나. 그렇군요. 그렇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게 큰 차이가 있는 건지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야, 재밌다. 벌써 재밌어. 그런데 이 조선 땅에서는 달랐다는 거죠. 조선 왕조가 이민족이 지배하던 왕조가 아니었어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무심하게 흘려보내는데 실제로 당시로 돌아가 본다면은 조선 왕조가 붕괴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공화정 정부가 생길 때까지 물론 아주 허약했지만 어떤 그 지배체제가 급변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끼친 어떤 충격적인 여파는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예.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차피 그 일제가 지배를 했고 일제의 지배를 받았고 그 일본조차 연합국에게 무력으로 굴복하게 되고 네. 부채대전에 패배하니까 네네. 그렇게 붕괴했고 광복 45년도의 광복은 외세에 의해서 주어지다시피 다가왔으니까 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 않냐라는 자괴감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자괴감을 많이 느끼고요. 사실 이것이 자학사관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네. 그 사이에 그 바닥에는 아주 거대한 영광은 없었지만 디테일은 있다는 겁니다. 이 체제의 변화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네. 그런 사상의 흐름들이 있었고 그 우리 선조들은 왕정의 몰락, 그러니까 조선 왕조의 몰락, 그 다음에 입헌 군주제의 도입, 그 다음에 공화정의 도입 네. 이런 종류의 권력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검토하고 서로 논쟁하고 이 땅을 지배하는 권력의 정통성을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 것인가에 네. 대해서 심각한 연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실패는 했지만 잘못 한 건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다. 예. 요즘에 와서도 이제 자조적인 어투로 우리는 왕을 죽여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가끔 예,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근대화를 이루지 못했고 네. 그 덕분에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공화국의 시민이 아니라 왕국의 신민들이 꽤 많다. 과거와 단호하게 결별하지 못했기 결별이 때문에. 안 돼 있다. 네네. 어떤 그 사회 전체의 사상 체계가 바뀌지 않았다. 네. 뭐 그런 이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런 분들은 또 특히 이제 자꾸 대통령을 왕이나 공주로 간주를 하죠. 그러게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니까 실제입니다, 실제. 실제로 계세요. 많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그 근대화가 덜 되고 근대화에 대한 개념이 사회 전반적으로 공유되지 못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개탄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 코너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조선 왕조에서 대한제국으로, 네.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게 보면 체제로 구분해 보면 왕정에서 입헌군주제로, 네. 입헌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정으로 변화해 온 겁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벌어졌는가? 그렇군요. 예, 이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사실은 일본이 다 장악했던 거고 연합국이 다 장악한 건데 이걸 뭐하러 따지냐? 라고 포기해버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체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그렇죠. 그런 정서적인 면, 그리고 지금 우리 하드웨어보다 어떻게 더 보면 중요한 소프트웨어에 그럼요. 미친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예. 이거 되짚어보는 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가 아니고 그 전주까지 네.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저 멀리 어딘가 알 수 없는 은하계에서 네.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그 제국과 공화국의 문제. 네. 그 은하연방 공화국이 몰락하고 제국이 탄생해서 또 그렇게 탄생한 제국이 또 금방 무너지고 다시 공화정으로 복구되고 뭐 반란군이 등장하고 네. 이런 그 스타워즈의 세계를 살펴본 직후에 네. 다시 이제 우리가 사는 땅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벌어졌던 일로 제국에서 공화국으로 예.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좋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의 제목은 제국에서 공화국으로. 예,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첫 소 챕터가 지금 여태까지는 분위기 예. 군불된 거였고 예. 이제부터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조선의 몰락이라고 이렇게 쓰셨어요. 일단 조선 왕조가 몰락해야 제국이 성립하니까. 하긴요. 예, 조선이 몰락하게 되는 과정까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네. 연대기로 보자면 조선은 1900년 이전에 붕괴를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론은 있지만 네. 또 좀 일찍 보는 분들은 사실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 왕조의 유효성은 다 한 거 아니냐.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예. 임진왜란과 그리고 병자, 예. 정묘호란, 그렇죠? 양대 그런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사실 조선은 붕괴한 거나 마찬가지다. 예, 사실 국가로서의 기능이 마비됐다.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국가로서의 위력이 약해지고 네. 지배력이 지방까지 미치지 못하고 네. 이런 혼란기에 접어드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그 뒤에 영조 정조 시절에도 조선은 그렇게 만만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영종조 때 예. 예. 그런 거를 봤을 때 조선의 몰락은 1800년대 말엽에 벌어졌다. 네. 실질적인 붕괴는 그 시점에 이제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이 조선이라는 국호 있죠. 조선이라는 제목. 네. 어떤 국가의 이름. 이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게 관습적으로 한반도에 존재했던 모든 나라는 다 조선이었어요. 네? 한반도에 존재한 모든 나라는 일반인들은 다 조선이라고 간주했습니다. 아니 고려도 있었고. 예. 뭐 삼국시대에 뭐 신라, 백제, 고구려, 뭐 그다음에 가야도 고려, 예, 뭐 예.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네네. 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 전체를 항상 조선인으로 간주했고
우리는 조선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왔어요. 자기들이? 예, 다. 정말입니까? 그게 여태까지 이어져서 북한에서는 지금 또 자기 국호를 북조선이라고 부르죠. 아니 그거는 그 망한 나라에 예. 전까지가 이제 조선이었을까 그런 거지. 예. 조선이 아니고 국호가 고려였으면은 예. 우리는 고려인이다라고 고려연방제 하자 그런 것도 그러면 있는데. 저 북한에서는 남한 보고 남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국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거 고려해봐야 되겠네. 네. 고려연방을 고려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조선은 상당히 그러니까 좀 일반 명사의 성격이 좀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게 있고 예전에 그 이석현 의원이 중국에서 네. 그 명함을 사용하는데 네. 그 명함에 남조선이라고 써 있었어요. 남조선 국회의원 이석현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슈가 돼서 또 종북 논리가 뭐 북풍 막 색칠론이 막 나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과한 서비스. 예, 아주 혼났죠. 예, 예. 그 우리나라에선 조선이란 말 함부로 쓰면 또 혼나요. 그거 신기하네. 그러면서 고조선은 또 되게 좋아합니다. 예. 이게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 고조선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조선이라는 그 일반 명사를 우리는 잘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사실 이것도 그 분단이라는 모순의 하나의 산물이죠. 예. 그렇게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조선이라는 명칭 말고 네. 조선. 예. 이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약 505년간 통치했던 조선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조선이죠. 특정 지은 조선이죠. 예. 14세기 말까지, 1300년대 말까지 이 땅을 지배하던 국가의 호칭은 고려였죠, 그때는. 1392년이던가요? 그렇죠. 1392년이죠. 네.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조선이 탄생하는 거니까. 네. 그 전까지 우리 이 한반도에 있던 국가는 고려였고, 네. 고려는 일종의 그 지방 호족들 간의 연합체였죠. 네. 유럽의 중세 국가와 거의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왕건이 그렇게 결혼을 많이 한 게 다 이유가 있었던 호족들과의 것이죠. 관계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예, 예. 후삼국에서 이어지면서 그런 연합체적 성격을 갖게 되는데 그 고려에 성리학이 전파되면서 통치 이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종류의 국가 통치 이념이 등장한 겁니다. 고려는 이제 불교 국가에 가까웠죠. 불교에도 가까웠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각 지방 호족들과 연합하고 그 사람들하고 모여서 이제 그 불교 절에 가서 막 제사 지내고 네. 우애를 돈독히 하고 네. 하지만 통치는 그들에게 맡겨놓고 네. 세금만 받고 뭐 이런 형식의 뭐 제후국 비슷하게 이제 구성이 돼 있었는데요. 물론 무신 정권이었던 때도 있었고, 그럼요. 또 예. 부마국 비슷한 실제로 원나라 부마국의 관계가 원나라의 지배를 받기도 했고 네.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새로운 통치 이념 즉 성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한 신진 사대부들 네. 사실은 철학자들인 거죠. 네. 이들은 이 국가적 규모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이들이 생각했던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 중앙 집권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방 호족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겁니다. 호족들이 네. 있으면 안 된다. 이들 왕 말도 안 듣고 이래선 국가를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던 그 신진 사대부들의 새로운 통치 이념이 당대의 무장 장군이었던 그 이성계 일파에게 전달되면서 네. 국가 체제가 한번 리셋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성계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고 고려 왕조를 전복시킨 다음에 조선이라는 국호를 정하는데 네. 이 국가 호칭이 정해진 과정이 좀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 이성계는 공식적으로는 이 국가의 이름은 고려를 그대로 쓴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국가를 새로 세웠으니까 다시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네네.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뭐 원나라 명나라 이 싸움 뭐 명예 주원장이 득세하고 막 그러던 시절이니까. 네. 이성계는 그 명나라의 이제 국가 이름을 제출하면서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라고 제출한 게 아니라 네. 대명제국에서 우리나라의 이름을 좀 정해주세요 하고 A안, B안 두 개를 제출합니다. 그때 하나가 화령이었고 하나가 조선이었어요. 화령? 예. 화령은 이성계 고향 이름입니다. 저 압록강 주변 막 그 땅인데. 예. 근데 명나라에 받아보기에 그들도 조선이 보통 명사라는 거 알았거든요. 한반도 나라는 다 조선이었거든요. 그들도. 아니 생각해봐요. 제가 저기 뭐 나라를 세웠는데 방배동이라 그러면은. 그렇죠. 방배동 뭐 이렇게 제출한 거죠. 네. 그 명나라가 당연히 조선을 낙점을 해줍니다. 그때 이제 역사가들은 이성계가 조선이라고 짓고 싶어서 터무니없는 대안을 같이 들이민 거다. 네. 명나라 입장에서도 그 압록강 근처의 지명을 나라 이름으로 정하는 건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자꾸 밀고 올라오는 것 같아서. 그렇군요. 예. 네. 야, 그동안 다 조선이라고 해왔는데 조선이라고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사실은 뭐 명에 대한 어떤 4대 외교 뭐 이런 거로 보는데 당시의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굴욕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네. 예. 그렇게 조선이라는 이름이 정해지고 그 조선의 국가적 시스템을 다 설계하고 만들어낸 사람은 사실상 정도전이죠. 삼봉 정도전입니다. 네. 예. 정도전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성리학적 이상주의 국가,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겠다. 네. 라는 게 그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이 삼봉 정도전은 조선 왕조 내내 그야말로 최대 반역자. 굉장히 큰 화두를 던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취급당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조차 언급하는 것조차 불경한 거였습니다만 실제로는 조선의 설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설계자였죠. 네. 사실 정도전의 이름은 얘기 안 하지만 그가 집대성한 경국대전은 조선 시기 내내 국가를 총괄하는 헌법대우를 받았거든요. 하다못해 경복궁에 있는 주요 전각이나 문 이름도 전부 다 정도전이 지은 건데. 그런 면이 있음과 동시에 이성계는 고려를 이어서 자기가 만든 나라가 네. 그 고려보다 더 정통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싶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발해가 일본에 보낸 국서에 발해라고 써있지 않고 고려라고 썼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고구려도 자신들을 칭할 때 고구려로 칭하지 않고 고려라고 많이 칭했대요. 그러니까요. 즉 고려라는 말은 옛날부터 내려온 말이어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바탕이 있으니까 우리 연방공화국 이름을 새로 만든 고려연방제로 하자. 고려라는 이름도 굉장히 일반적으로 쓰이던 말인 거죠. 네. 뭐 그 밖에도 뭐 청구라는 말도 있고요. 진단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많이 쓰인 호칭이 한반도에 있는 국가를 통칭하는 호칭이 고려와 조선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왕조가 아무리 많이 바뀌더라도 특히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 의해서도 규정이 될 수 있는데 유럽인들에게 보기에는 로마 시대에 저쪽 동쪽에 엄청난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게 진이더라. 그래서 차이나가 된 거죠. 또 똑같이 그 진 옆에 이 고려라는 나라가 있더라. 그래서 코리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그 진이고 당이고 송이고 해도 그건 다 지들끼리 차이 날 뿐이지 우리는 진이다 그래서 차이나가 죄송합니다. 네. 뭐 얘기가 점점 더 길어지는데 이성계는 자신에게 정통성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선이라는 국호를 정한 거죠. 단군조선부터 이어져 내려온 조선이라는 말을 쓴 거니까. 고려보다 더 오래된 우리 더 오래됐다. 우리가 정통성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순댓국집을 내는데 우리가 더 원조다라고 지적한 거죠. 이 얘기는 하나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시조선. 이시조선을 줄인 이조라는 말로 조선을 호칭하는 경우. 요거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폄하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려지긴 많이 알려졌는데 문제는 더 중요한 사실은 조선시대, 그 일제시대 한참 전부터도 그 조선의 학자들이 스스로 이조라고 칭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이 보통 명사잖아요. 조선 그러면 단군조선도 있고 뭐 기자조선도 있고 위만조선도 있고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조라고 부른 겁니다. 이시의 조선이다. 이시의 조선, 이시 왕조다. 그렇군요. 그리고 북한의 경우에도 그 북조선 자신들의 조선공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조라고 또 부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이조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크게 굴욕적인 명칭 같은 거 아니고요. 그 일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그 전부터 사용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그 일제가 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중에 틀린 게 종종 있어요. 이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거 이조란 말을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 그럼 저 역시도 그럼 앞으로 이 부담감에서 벗어나야 되겠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일제가 뭘 만들었다, 안 좋은 거다 했을 때 그 연원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자세도 필요하죠. 뭐 원래부터 쓰던 말인데 일본이 좀 자주 쓰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굳이 일제가 썼다고 해서 우리가 안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아무리 일본이 썼다고 해서 너무 야마돌진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조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나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초기의 조선은. 1392년이라는 그 설립 초기의 상황을 다른 세계와 비교하자면 중국에서는 이제 원이 망하고 명이 성장하던 시기였죠. 그 명의 주원장도 참 웃기는 사람인데. 도적대. 도적대 출신이죠. 뭐. 그런 시기였고 유럽에서는 그
유럽의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비잔티움 제국이 망하기 전입니다. 맞아요. 동로마 예. 제국이었는데 서로마 제국은 서기 450 몇 년쯤에 망했지만 망하죠. 예. 동로마 제국은 그 후로 1000년을 더 갔어요. 1453년에 비잔티움 제국이 망하는데 네. 보통 서양의 그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네. 중세의 몰락을 비잔티움 제국의 몰락 시점으로 봅니다. 맞습니다. 그 후로 예. 근세가 마침 그 르네상스랑 겹쳐갖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되던 시점에는 유럽은 중세였던 거예요. 네, 그러네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세적인 국가 구조는 고려가 더 가깝습니다. 조선은 중세 단계를 넘어선 국가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대지주들이 곳곳에 있으면서 그렇죠. 그 사람들이 호족이라는 이름으로 유럽에서는 영주였고 우리나라에서는 호족이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왕은 있으되 예. 그렇게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지 못하고 유사시에 호족들은 막 등을 돌리기도 하고 그렇군요.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네. 근데 조선은 굉장히 중앙 집권적인 사회라서 지방 호족을 일거에 다 치워버렸고 그렇죠. 지방에 중앙 정부에서 임명하는 임기를 가진 관찰사가 파견되죠.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다른 일이거든요. 그렇군요.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이걸 못하던 시점에서 네. 조선은 먼저 한 겁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세 단위를 어느 정도 넘어선 국가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당시의 국가를 테크니컬한 관점에서 보자면은 조선이 첨단 국가였던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특히 서유럽에서는 예. 이태리 이런 데는 좀 잘 살긴 했습니다만 산업이 좀 발전했었죠. 예. 나머지 나라들은 뭐 패스트 돌고 막 난리 났던 시절이에요, 이때가. 야만이었죠. 예. 어느 정도. 뭐 프랑스 같은 나라는 농민의 반 이상이 패스트로 죽어버리고 농토가 다 황폐화되고 막 그러던 시절이고. 그리고는 프랑스 말을 쓰는 사람이 잉글랜드 왕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예. 영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 뭐 영국 가서.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시절, 유럽에서는 그렇게 막 혼돈의 중세를 보내던 시절에 탄생한 이 아시아의 조선이라는 국가는 네. 과연 중세 국가이냐, 근대 국가이냐. 요건 제가 잘 모르는 굉장히 얘기네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네. 이것도 의견이 분분하고, 약간 이제 중세 국가로 분류하면서 약간 비하의 성격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네. 아니다, 조선은 근대 국가다라고 분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근대 국가의 면모를 갖추긴 갖췄다. 그럼 근대 국가의 그 면모는 뭘까요? 뭐 국가의 구조. 어떤 완벽히 구성된 법전이 있느냐, 또 뭐 네. 권력 구조가 어떠냐, 네. 뭐 이런 거 다양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최소한 당시의 유럽보다는 앞선 제도를 갖춘 국가였다. 네. 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런가요? 예. 조선은 근대 국가에 가까운 면모를 꽤 갖고 있습니다. 중세롭과 달리 이제 그 중앙 집권적인 권력 구조를 가졌고, 예. 그 지방 호족의 세력이 굉장히 약화됐고, 예. 그 다음에 법전, 확실한 그 경국대전이라는 굉장히 디테일한 법전이 있었고요. 이 법전은 지속적으로 디테일이 보강됩니다. 네. 그 전국에 다 퍼져 있었고 이것에 의해서 통치를 합니다. 경국대전 예. 최종적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완성된 것은 뭐 성종 때였다고 한참 합니다만. 지나서죠. 예. 하지만 예. 이것이 기초를 세운 것은 정도전이었죠. 그렇죠. 경국대전이 있다는 것은 네네. 왕이 마음대로 통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군요. 왕권이 제한된다. 법에 의해서. 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과인이 뭐 때는 짐이 뭐 이렇게 해서 옆에서 이제 그 정승들이 예. 아니되옵니다, 폐하. 뭐 이러면서 말리잖아요.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거요. 경국대전에 보시면 예, 이렇게 써 있어요. 예. 뭐 또 성리학이라는 게 네. 그 성현들의 저서 뭐 대학, 뭐 맹자, 네. 뭐 논어 이런 네. 거 이거 사서삼경을 다 읽고 여기에 걸맞게 통치해야 됩니다. 성리학을 훈고학이라 그러게 됐었는데 그렇죠. 예. 바로 훈고학 예전의 것들을 온고이지신의 그런 정신으로 다시 정비해서 이거에 맞게 해야 됩니다. 이 철학에 맞게 다스려야 합니다. 예. 이러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왕이 자기 멋대로 자기 감정대로 통치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오. 왕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서 왕을 성리학자로 만드는 거예요. 맞다. 예. 맞다. 그래서 세자들이 항상 고생을 하죠. 고생 많이 하죠. 막 종아리 맞아가면서 막. 아이고. 그러니까 세자는 못 때리니까 선생이 자기 다리 때려가면서 막 가르치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철학자에 의한 통치. 이건 어떻게 보면 아주 과거에 그 고대 그리스의 그 플라톤하고도 통하는 면이 있는데. 플라톤이 철인이 통치해야 된다 그랬어요. 정치겠죠. 네. 조선은 그걸 실제로 구현했던 나라라는 거죠. 야, 그렇군요. 예, 뭐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고 저게 있고. 근데 여기서 이게 조선에 법전이 있다고 해서 네. 이게 바로 입헌 군주로 간주할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입헌 군주제는 그 헌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민중의 대표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의원들. 대의 제도가 있어야 된다. 제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회가 있어야 된다는 의회가, 거죠. 네. 그렇지만 조선에는 의회는 없었어요. 그러네요. 고려 말 조선, 그때 조선을 설립하고 나중에 조선 초기에 쭉 내려오면서 대를 이어왔던 성리학자들은. 네. 백성들은 우매해서 그런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서는 다시 또 조선이 근대 이전 사회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이제 시민의식, 즉, 국민들, 백성들의 의식이 아직 발전되지 못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노예에 준하는, 이런 상태에 머물러 답보하고 있었다, 이런 평가도 가능하겠지만. 네네. 그래서 조선은 완전한 입헌군주제 레벨의 근대국가가 되지 못하는 거죠. 네. 딱 그 정도, 조선이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 선을 거기에 그어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조선 초기에 그렇게 굉장히 참신하고 새로운 철학에 의한 국가, 또 네. 이상주의적 국가를 설계하고 만들어낸 사람들은 급격하게 세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하고 다시 또 왕의 자의적인 통치가 또 부활합니다. 그게 태종 때. 그렇죠. 예. 태종이 그쪽으로 많이 밀고 갔죠. 그래서 대를 이어내면서 또 왕의 어떤 세습의 문제, 적자 세습이냐, 또 조카한테 물려주느냐, 또 반란도 일으키고 왕자의 난도 벌어지고 막 그러면서 뭔가 좀 티미해집니다. 그러면 조선의 밝았던 국가 체제는 금방 흐트러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임진왜란을 겪게 되면서 네. 조선의 어떤 초기 정신은 거의 막 상당 부분이 소실되게 되죠. 예. 그때쯤 돼서 조선을 한번 리셋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약간의 상상을 섞어서 하는 얘기가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이 무력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있기도 하죠. 그렇기도 합니다. 예. 예. 사실 근데 그것이 가능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싸우지도 않았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거를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순신은 물론 이제 군사령관, 수군사령관이긴 했지만 네. 조선의 정권, 즉 선조로부터 굉장히 가혹한 대접을 받아요. 그렇죠. 아주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게 되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은 끝내 조선의 왕조, 선조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네. 왜 그랬을까? 라는 걸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이분이야말로 투철한 성리학자가 아닌가. 그렇죠. 성리학에서는 왕조에 대한 충성을 굉장히 중요한 네. 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네. 왕을 중심으로 국가가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왕을 위한다는 것은 바로 이 국가의 백성을 위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영화 명량에 보면은 이제 이순신의 아들과 이순신이 논쟁을 하면서 네네. 아들이 이순신한테 왜 자꾸 선조한테 그렇게 하느냐. 좀 거부할 건 거부해도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제 이순신은 답을 나는 왕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네. 백성 민자를 써 보여주면서 백성에게 충성을 하는 거다. 와. 백성이 하늘이다. 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영화 감독이 넣은 게 아니고 실제로 이순신의 사고방식, 그의 가치관에는 그게 뿌리박혀 있었다는 거죠. 그 아들이 면이었나요? 그렇죠. 아니었나요? 면이었는가 아닌가? 영화에 나온 그렇죠. 그 아들, 예, 이런 면모를 보여줬군요. 예. 네. 오늘 자주 들어오시네요. 네. 예. 네. 어떻게든 해보려고. 예.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통성이라는 것은, 네. 그 국가를 구성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치관이에요. 네. 그 추상적인 가치가 있느냐. 네. 조선이 갖고 있던 가치는, 우리는 왕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왕을 통해서 이 국가를 구성하는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지상과제다. 예. 라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철학적 가치를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의 인기로, 예. 한때의 인기로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니고, 예, 네, 네. 그다음에 이성계가 무서워서 다 충성을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들이 말하는 게 옳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가치가 이순신에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순신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대우를 참아냈던 거죠. 자, 고지식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만큼 현실 인식을 오히려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추상적인 가치를 알고 있었던 거죠. 네. 물론 그 배경에 성리학이 있었고 이상주의가 있었고 고조선부터 내려오는 홍익인간의 이념 이런 것도 녹아 들어가 있고 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과제다라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던 겁니다. 저는 국가를 유지하는 게 네.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이 바로 이 정통성과 가치관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통성과 가치관. 예. 예. 국가가 옳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사람들이 그 옳은 이야기에 동의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렇다면은 어지간히 국가가 세력이 약해도 다시 복구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 이것이 실용적인 것을 많이 강조하거나 그렇죠. 계약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서구가 아닌 그렇죠. 예, 명분과 의리에 적어도 명분이 중요한.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성략이 지배한 국가 이념이 완전 당대의 가치관으로서 훌륭하게 작동을 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국가가 유지가 된 거고. 그렇군요. 그럼 이쯤에서 예. 이 명분과 예. 왜 이순신 장군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에 예. 대한 얘기까지 했는데 잠깐 또 쉬어 가야 돼요. 예.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여민낙이라고 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여민낙은 그야말로 민중과 함께 즐긴다라고 하는 제목이 참 좋군요. 예, 공중음악이긴 한데요. 이런 거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려면 길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KBS 국악관현악단의 대금 수석으로 있는 한충훈 씨가 현대적으로 편곡한 신여민낙이라고 하는 예. 부제를 갖고 있는 별이 내린 숲 연주곡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좋겠네요. 네. 기대됩니다. 예. 네, 신여민낙이었습니다. 참 모던하죠? 굉장히 현대적으로 재편곡을 했네요. 네. 멋집니다. 예, 조선왕조가 개창되었을 때, 예. 그만큼 모던했었다는 얘기였어요. 그죠? 예. 근데 명분에 살고 명분에 죽는 게 왕조의 운명이라 한다면, 그렇죠. 그 명분이 무너졌을 땐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었겠네요. 걷잡을 오히려. 수 없었다는 예. 거죠. 그 조선 왕조를 버티던 그 명분과 가치관과 철학. 네. 이게 붕괴되기 시작하자 조선 왕조는 급격하게 몰락을 시작합니다. 네. 단적으로 봤을 때 그 조선 후기 특히 1800년대에 발생했던 동학혁명이라는 시점을 보게 되면 네. 그 고부공수 조병갑의 확정이 문제가 되는 시점에 이미 그 고부군수 조병갑의 행위는 네. 조선을 지탱하던 가치관을 정반대로 부정하는 행동이거든요. 백성을 위해야 한다라는 국가에서 네. 백성을 괴롭힌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밀란이라는 것이 그렇죠. 사실은 일본에서도 그 어목했던 일본에서도 잘못하면 단칼에 목이 날아가는 일본에서 이키라고 해서 그렇죠. 예. 가끔 농민들의 반란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책임을 집니다. 뭐냐면 적어도 거기에 두령급들, 그렇죠. 수계급들은 잘 된다 하더라도 죽음을 가게 무조건 죽이거든요. 그럼요. 알아서 니들 말 들어줄 테니까 책임은 저 해서 그 주모자들은 심지어는 아들까지 다 사용을 시키는데 조선에서는 밀란이라는 게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네. 오히려 나라를 지키겠다고 했었는데 1700년대 말 1800년대 초 이때 급격하게 특히 1800년대 초 순조 요럴 때는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뭐랑 맥을 같이 하냐. 네. 바로 그게 조선조를 만들어냈던 가치관이 몰락하면서 명분이 사라지면서 흐려지면 국가의 기초가 흐려지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조선이 외세에 시달리거나 이런 외적인 요인 또는 경제적인 요인, 이런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요인이 아니라 이 국가 공동체를 지탱하던 가치관이 흔들리면서 몰락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가치관이 뚜렷하게 서 있었다면은 고부군수 조병갑 같은 사태는 초반에 처단이 됩니다. 나라님이라는 게 그렇죠. 있었다고 한다면 예를 들자면은 호란 때는 그런 외란 때보다 의병이 좀 약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목숨 걸어갖고 나라를 지켰더니 돌아오는 거는 그야말로 여민, 그러니까 민중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지들 기득권만 전쟁 끝나고 선조가 상 주는 것도 이순신 같이 실제로 싸웠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도망갈 때 같이 다니던 사람들한테 상을 더 많이 주니까 그때부터 벌써 가치관이 쇠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의병장들을 탄압하고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하여간에 그렇게 가치관이 몰락하면서 명분이 몰락하면서 조선 말기에 급격하게 조선이 사그러드는데 거기서 버티면서 조선 왕조의 정통성과 명분을 붙들고 놓지 않던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위정적사파라고 부르죠.
면함 최익현 선생님 같은 분들. 우리는 이 위정척사가 그냥 노인네들 수구 꼴통들이 그냥 버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어떤 한 사회를 지배하던 중핵적인 가치관이 몰락할 때 그 가치관을 다시 퍼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야말로 원조 보수라고 할 수 있죠. 좋게 말하면 정통파 보수들인 거죠. 보수. 예. 이 조선을 지배하던 통치 기본 이념이 이들에게 남아있던 거죠. 네. 이들은 안타까웠을 겁니다. 네. 그 위정척사라는 말 자체가 이제 성리학적 가치를 지키자. 그게 위정이고. 네. 그 다음에 일체의 잡것들을 배척하자. 척사. 잡것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서학이라고 불리던. 그렇죠. 위정척사의 시작은 1700년대 천주교의 도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그 서학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네. 예. 이제 세 단계 정도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1700년대 후반에 이제 서학, 천주교에 대한 배척과 네. 또 천주교와 함께 들어온 서구의 과학 문물을 좋아하던 실학자들에 대한 배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단계에는 이제 서양과 교류를 해야 된다거나 국가 체제를 고쳐야 한다는 개화파들, 개화파들과 또 왕조의 정면으로 도전한 동학, 이 사람들을 상대로 거부를 하는 세력으로 드러납니다. 새로운 사조에 대해서 계속 반기를 갖고 이게 국가의 기본 이념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것들이다. 라고 1800년대 중반에는 이제 그 개화파와 동학을 상대로 발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갑오개혁 이후에는 항일 의병운동으로 나타납니다. 내부적인 문제도 내부적인 문제지만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 안 좋은 걸 자꾸 들여오고 있다. 저 일본을 물리쳐야 한다. 라고 해서 위정척사의 흐름이 항일 의병 활동으로 전개가 되죠. 이건 참 바람직한 경우네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쯤에는 1800년대 말인데 그때 이제 의병 같은 거 일으켰는데 농민 출신 의병장이 오면 이제 하대를 한다거나 막 천대를 한다거나. 맞아요. 그래서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농민 출신 의병장은 목을 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동학 출신이다. 저자의 아버지가 동학이었다. 그러면 또 처단하고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의병장이란 자가 아버지 상당했다고 군사를 물리치고 빠져버리고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름도 기억나요. 이인영. 성리학적 문제인 거죠, 이거. 당시에 이들의 주장은 조선이 몰락해 가고는 있었지만 그 시절 세상의 주류였던 것은 확실합니다. 이들이 메이저였죠. 이들이 가장 큰 소리를 쳤고 개화파들이 오히려 지하로 숨어들었을 겁니다. 이들에게는 그 조선 왕조가 비록 지금은 현실적으로 약간 무능해서 나라가 좀 힘들어져 있지만 우리의 정통성, 우리의 가치관은 투철하다. 이거는 옳다. 믿어 의심치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하늘 아래 둘도 없는 나의 왕조고, 나의 임금이고, 그러니까 빨리 당신들 다른 생각하지 말고 빨리 성리학적 가치로 돌아와라. 우리가 배운 대로. 나라를 다시 조선 초기에 번영했던 시기처럼 되살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죠. 어떻게 보면 순진했고, 어떻게 보면 순수했고, 어떻게 보면 좀 구닥다리였고. 순진하고 순진하다는 것은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순수라는 것은 다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다라고. 그렇죠. 그분들이 지키고자 했던 사실에 대해서 저는 크게 반대는 안 하지만 문제는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위정척사가 메이저로 자리 잡고 있는 세상에서 입헌군주제도나 공화정이나 이런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낼 수 있었겠는가. 와. 그러게요. 이건 영모죠, 영모. 영모군요. 왕을 욕되게 하는 영모죠. 그렇군요. 반역이죠. 역성도 아니고 완전 이건 진짜 3대를 구족을 멸할 범죄죠. 그러니까 우주를 바꾸자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딜 감히 우리 임금을 욕되게 하는 망발을 한단 말인가. 내 이놈을 경국대전과 대명률에 의해 처단하겠다. 이런 호통이 나왔겠죠. 우리나라 헌법과 형님인 미국의 예를 따라서 선진국의 예를 따라서 물대포를 쏴주겠다 이거군요. 하지만 이들이 원하고 있고 이들이 다시 정립하고 싶어 했던 그런 세상은 이미 끝났던 겁니다. 시대착오적이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이분들의 생각보다 세상이 더 빨리 변해버린 거예요. 이분들은 세상을 못 따라잡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 위정척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역사 속에 퇴물로 점점 낡아가고 있었고 세상에는 점점 더 새로운 세상들이 금방 몰려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와 함께 그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조선은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리게 되죠. 그렇다면은 이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이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 구조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가? 이제는 더 이상 영모고 반역이고 대명률이고 경국대전이고 이럴 따질 계제가 아닌 거예요. 급하니까 이제 입헌군주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나라를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다. 우리도 헌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왜? 당시에 기세가 높던 일본이나 서구 열강들이 다수가,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그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다분히 입헌 군주제적인 성격으로 변모를 했죠.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왕을 아예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예. 그래도 의회는 있어야 된다. 차마 왕을 없애자는 생각은 생각도 못하고. 네네. 우리도 헌법을 만들고 서구를 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극히 일부에서 아주 과감하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공화정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1900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는 공화제를 주장한 기록은 거의 없어요. 네. 대놓고 얘기한 적은 없다. 예. 네. 누군가 생각은 했겠죠. 네. 하지만 차마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거나 책에 써놓지 못한 거죠. 네. 어쨌든 그렇게 조선이라는 왕조는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렇게 이야기가 겨우 나온 지 몇 년도 안 되는 상황에서 네. 조선이 입헌 군주제, 형식적인 입헌 군주제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몇 년 사이에. 이거는 뭐 놀랄만한 속도였던 거죠. 그게 바로 대한제국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사실 대한제국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한제국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피식 웃습니다. 마지막 허세 아닌가? 허세다. 네. 그러니까 뭐 주제 파악도 못한다. 네, 현실도 네. 모르고 그냥 스스로 우리끼리 네가 무슨 황제냐? 제국이다, 뭐 황제다, 뭐 이런 얘기하고 네. 뭐 그 연호 만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그냥 그렇게 거들먹거리던 우스꽝스러운 망해가는 왕조의 우스꽝스러운 짓거리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고 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렇지 않고 대한제국은 위대한 제국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대한제국이었지만 그 대한제국이 도입했던 입헌 군주제적인 형태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놀라운 제도였다는 거죠. 당시 우리 사회에. 예, 그렇군요. 생각이 바뀌어야 현실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네네. 현실을 못 바꿨다 하더라도 생각이 바뀌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예. 그렇게 대한제국은 입헌 군주제를 추구하는 아주 새로운 권력 구조였고 네. 그 점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생각을 바꿔왔는가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뭔가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네. 이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다음 주에?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야, 이거 참 오늘의 방송을 다시 곱씹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곱씹을 점은 또 다음번에 제시해 주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변화에 실패한 대한제국 얘기지만 그런 의미에서 변해가는 걸로. 이상하게 이어주시는군요.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